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2차전 가나와의 경기 3대2 아쉬운 패배로 끝났습니다. 너무 고생했는데 그죠? 잘했고. 어제 비가 내리는데도 광화문 광장에서의 응원은 뜨거웠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경찰 인력과 안전요원을 크게 늘렸고 저체온증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임시 대피소도 마련했던데요. 이런 안전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철저한 대비는 너무나 큰 희생 뒤에 얻은 변화입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한 달 됐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이 협의회 구성에 나섰는데요. 제대로 된 진상과 책임 규명도 없는 상황에서 왜 국가배상검토 얘기부터 하느냐고 성토했고 고립된 채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은 사람에게 그냥 무작정 괜찮아질 거야 라고 시간이 약이야 라고 하는 건 아주 잘못된 위로의 말이라고 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158명이 한꺼번에 압사한 비극에 아직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요.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위로의 시작이라고 유가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1월 2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안동 지역 한낮에 14도의 기온 나타나겠지만 밤에는 1도까지 낮아질 걸로 예상되니까 급격한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으로 외출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약해지거나 그친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200m 내외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79억 원을 내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시행 3년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시에서는 자격 검증과 계좌 확인을 거쳐서 소농직불 3,082농가에 37억 원, 면적직불 6,585농가에 142억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영체 승계 대상자 등은 확인 절차를 거쳐서 12월 중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소농직불금은 소농 요건 충족 시에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서 헥타르당 100에서 205만 원을 지급합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비가 아직도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비가 그치고 나면 한낮에 19도 안팎이 예상되지만 밤부터는 기온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5도 이상 크게 내려가면서 한파특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바람도 강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함께하는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죠. 일과 쉼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이 워케이션을 경주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주 토암산 자연휴양림 문무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사업이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지방소멸 대응 워케이션 빌리지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는데요. 이 워케이션 빌리지는 해안권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서 해양 문화 기반의 온라인 비즈니스와 휴양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이고요. 공유 오피스와 공유 하우스, 여가, 오락, 문화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공유 오피스는 공유 사무기기와 영상회의 시스템, 무인 카페 등 비즈니스 공간으로 만들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워케이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역사 문화관광은 물론 산과 바다가 공유되는 휴양지에서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만큼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엔 강풍주의보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하늘은 흐립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도 낮은 14도, 습도는 99%입니다.
동해중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2에서 4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여객선이 운항 통제된 가운데 운항 시각이 변경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릉군이 민선 8기 핵심 공약과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행정조직의 경우 본청은 기존 2국 1실 국과로 운영된 조직을 3실 1단 8과 체제로 개편하고요. 기존 행정복지경제국과 관광건설해양국을 폐지하고 중대재해 대비를 위한 안전도시과와 공항건설 행정지원, 여객업무 담당의 교통행정과, 전략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할 미래전략추진단이 신설됩니다. 이외에도 일자리경제교통과를 경제투자유치실로 바꾸는 등 조직 명칭에도 변화를 주고 기획감사실장 직급은 4급으로 격상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확정 시행될 방침인데요. 조직 개편과 인사 등 울릉군의 새바람이 예고된 만큼 공약 이행과 능동적 행정서비스 제공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만장일치 통과입니다. 예, 그 군이 대구시 편입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제 경북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법안 처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 해 넘기겠다 싶어가지고 네. 너무 다행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돼요? 네, 군의 편입 법안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넘게 되고요. 네. 이르면 12월 2일, 늦어도 8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역 정치권은 군의 편입 법안이 비쟁점 법안인데다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일정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로 편입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봐요? 네, 12월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에 법률안 공포 과정을 거치고요. 네. 내년 7월 1일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대구시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각 실국별 소관 분야에서 업무 인수를 위한 실무 추진단, 경북도 군의군 간 공동 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네.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그래요? 밝혔습니다. 정기국회 최종 의결 기다려봅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스토킹 범죄입니다. 네, 이 처벌법이 강화됐잖아요, 그죠? 네. 근데도 이런 소식이 또 나오네요. 네, 최근에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A 씨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간부가요? 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후배 경찰관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올해 7월에 또 다른 30대 여성 후배 경찰관을 미행했습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와 남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수사해 보니까 아주 좀 여러 가지가 막 뭐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네. 이 A 씨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고요. 검찰은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없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에 대구지검에 스토킹 범죄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는데요. 네. 지난 2개월 동안 해당 경찰관을 포함한 3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이 구속 기소됐고요. 2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 간부라니 정말 누구나 그러면 안 되지만 논란로 짭니다. 네. 근데 일단 스토킹 사건이 나면 일단 가해자 피해자 분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스토킹이 강력범죄 전조 현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요. 네.
가해자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법원에 접근 금지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150명 정도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요. 네. 이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은 13명은 유치장에 유치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습 가정폭력 사범을 구치소에 유치한 후 유치기간 만료 직전에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혼한 배우자 친정에 CCTV를 설치해서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낸 사건 등이 유치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처벌이 너무 네. 약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1심 재판했는데 집유 받고 풀려나고. 뭐. 맞습니다. 네. 이 검찰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석방 직후 재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확인하고 지난 19일에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구지검 전담 수사팀은 재판 단계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도록 법원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코로나19 지표입니다. 네. 지금 겨울 대구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또 다시 걱정이 됐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가 미친 사회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10가지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비 지출이 일단 줄었고요. 네. 문화 여가 관련 업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실업률과 우울증 환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체감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수치로 이렇게 나오니까 또 더 네. 놀랍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소비 지출은 신용카드 금액을 살폈습니다. 이용액은 유행과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네. 이는 다중이용 시설과 여가 관련 업종에서 변동이 더 민감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영업일수는 오락 스포츠와 문화에서 평균 주당 4일에서 3일로 1일 감소해서 타격이 컸고요. 예. 숙박 서비스 업종의 영업일수는 평균 3.5일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유행 이전에는 남녀 비율이 비슷했는데 네. 유행 후에 여성이 남성을 상회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네. 이 자녀 돌봄 노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을 놔야 하는 걸로 보면 여성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혼인이나 출산 쪽으로도 뭐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네, 혼인 건수는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거리두기가 도입된 2020년 3월 이후에 크게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서 일부 회복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이 표면적인 이유는 예식장 부족 사태 등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코로나19로 얇아진 지갑 사정이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문위는 감염병 위기는 건강 위기를 넘어 사회 경제적 위기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면서 그렇죠. 네. 그동안 방역 의료 지표를 중심으로 대응해 왔지만 사회 경제적 영향까지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맞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예,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좀 다각적으로 네. 입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소화전 주차 금지입니다. 네, 이게 주차 금지 구역이죠. 소화전 네. 5m 이내인가 뭐 그런 맞습니다. 게 있죠. 네네. 이게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서 네. 소방 용수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건데요. 그러게요. 단속 건수는 2020년 4,800건에서 지난해 7,900건으로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 적발 건수는 7,200건에 이릅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특히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시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불법 주정차가 더욱 심각합니다. 네. 이 소화전은 지상식과 지하식으로 나뉘는데요. 지상식의 경우에는 소화전 보호대 등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설치물이 있지만 지하식의 경우에는 길바닥에 표시된 페인트 칠이 전부입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식 소화전에도 위치 표지판을 설치하고 싶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네. 대안으로 탄력봉 설치 등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주차 금지를 알리는 도로선이 있어야 해서 설치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좀 어떻게 소방청이나 좀 재량으로 네. 이렇게 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이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화재 진압을 지연시키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밀고 나가는 강제 처분도 가능하지만 화재 긴급성 등 따져야 할 요건과 절차가 많아서 무작정 실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불법 주정차로 화재 현장에서 가까운 소화전 대신 멀리 떨어진 소화전을 사용해야 하는 건데요. 소방관들은 다른 곳의 소화전도 확실히 사용할 수 있다는 그렇죠. 보장도 없다면서 네, 아쉬움을 맞습니다. 털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북구 청소년 육성재단입니다. 예. 여기 뭐 무슨 일이 있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북구 청소년 회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 북구 청소년 육성재단이 북구청 출연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재단은 수년 동안 허위 보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숨겨왔고요. 원금에 대한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지출 이런 거를 재단 재산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맞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재단법인의 경우에 재산이 이 출연금인 기본 재산과 사업 수익 등의 보통 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 이 가운데 기본 재산은 그야말로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되고. 네, 함부로 예.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구시의 협의회와 허가 등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네. 재단 출연금을 둘러싼 의혹은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청소년 회관 수입이 감소하자 1억 5,400만 원에 달하는 직원 인건비 등을 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세금을 함부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이 북구 이제 세금으로 이제 기본 재산이 마련되는데 그 네, 돈을 이제 쓴 막 거죠. 쓰고, 예. 원래대로라면 수익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인건비를 내야 말입니다. 되는데요. 네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동안 재단이 대구시에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서 대구시가 내부적으로 주의를 주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재단을 출연한 북구청도 지도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단 측은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서 잘못을 인정했고요. 앞으로 좀 원상복구를 좀 해나가겠다. 또 절차상 잘못된 게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요. 또 행정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은 반성하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 거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수많은 관광 명소 중에 특히 수성못, 드란길 유명하죠. 그곳 골목골목마다 50여 개의 힙한 공방과 갤러리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드란예술마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청년 작가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예술공방이에요. 여기서 아트 마켓이 열렸다고 합니다.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란 예술마을 공방 작가들의 작품을 사고, 보고, 맛보고, 즐기는 아트마켓이 지난 토요일 청년예술공방 창작촌에서 열렸습니다. 10개의 부스와 이 각각의 작품들과 체험 현장으로 꾸며져 있었는데요. 현장 속으로 떠나보시죠. 여기에서 원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하나 골라볼게요. 여기가 친구가 이제 가져갈 볼펜 색깔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까 싶은데 괜찮아요? 네, 꽃이 들어가 있는 볼펜을 만들러 왔어요. 파란색하고 약간 보라색이 섞인 거예요. 제가 갈 거예요. 학교에서 자랑할 거예요. 체험하러 왔어요. 친구랑 엄마랑 동생이요. 젓가락 만들기 체험이요. 재밌었어요. 페인팅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전시회 되어 있긴 하는데 여기서 체험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 마켓 같은 거 한다 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와봤어요. 왁스 태블릿 방향제 같은 거 만드는 건데 꽃이랑 나뭇잎 같은 이런 거 소품들 활용해서 직접 그 왁스 방향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재밌을 것 같아서 여자친구랑 같이 해봤어요. 안쪽에 보니까 나무 젓가락 만들고 이런 것도 있고 다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둘러보고 또 할까 싶어요. 박물관이나 전시회 가는 거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대구에는 좀 체험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오전에만 지금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물밀듯이 확 밀려 들어오셔가지고 한 300명 넘게 왔다 가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만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또 공방들도 계셔가지고 더 많은 체험과 더 많은 상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드란 예술마을은 뭐 워낙 입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네. 많은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 일단은 뭐 이렇게 창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잖아요. 젊은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드란길 골목골목에 50여 개의 공방과 갤러리가 그쵸. 모여서 이 작가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창작촌인데요. 맞습니다. 네, 현재는 드란길 인근이 함장마을이라는 마을 브랜드가 만들어질 정도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아트마켓은 드란 예술마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렸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담당자에게 들어보시죠. 수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최영이라고 합니다. 드란 예술마을에 있는 공방 작가분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 들고 나와서 시민들한테 판매도 하고 또 간단하게 시민들이 체험도 하는 드란 아트몰이라고 지었습니다. 드란길 인근에 공예하시는 분들, 미술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입주를 하셔가지고 지금 한 40여 개의 공방 화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성구에서 작가분들이 작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예술 지원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유 공간도 만들고 예술 교육 시설도 만들고 이런 작업 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좀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이런 거점으로 육성하는 이 프로젝트가 드란 예술마을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드란길에 나오시면 작가분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아주 예쁜 공예 작품들 구매하실 수 있고요.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 많이 찾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예술가들이 뭔가 창작한다 그러면 혼자 어딘가 이렇게 조용하게 뭐 네.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만나고 서로 교류하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드란 예술마을은 전시와 미디어 파사드도 선보이는데요. 간단한 체험부터 원데이 클래스와 정규 강좌까지 시민들에게도 열린 공간입니다. 네네. 네, 이번 아트마켓에서는 왁스 방향제와 또 꽃이 들어있는 볼펜 만들기 체험이 인기가 많았는데요. 건강 비건 요리도 함께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온 작가들은 대부분 5년 이상 드란 예술마을에서 활동 중인 분들이었는데요. 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상동에서 조그만 카페와 공방을 겸하고 있는 염규성이라고 합니다. 체험으로는 원목 젓가락 체험하는 거 갖고 나왔고요. 가죽 관련된 거 들고 나왔습니다. 작가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공간들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고사리 손으로 진짜 너무 야무지게 하는 걸 보니까 저희들도 기뻤고 또 아이들도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손으로 또 자기들이 체험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즐겁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체험 위주로 하바리움 볼펜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하바리움 볼펜이라고 해서 볼펜 안에 꽃을 프리저보드 생화를 넣어서 마무리 작업으로 일반 물이 아니라 이제 식물 표본 용액이라고 해서 안에 있는 꽃이 상하지 않게 이제 약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정말 만족도가 개인적으로는 높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원래 전공 자체가 좀 이런 결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고 좀 정보를 나누는 게 좀 어려웠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사람들 비슷한 분야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서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작품 전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큰 거를 만들어서 좀 전시 자체를 좀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직접 그린 만화책 캐릭터를 상품으로 만들었는데요. 만화책이랑 엽서, 스티커, 클리어 파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게 지역 주민들께 알리기도 하고 서로 교류가 된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상동에 있었던 지 지금 6년째인데 그동안은 그냥 혼자서 작업실로만 사용을 하다가 약간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구경을 오세요. 서로 얼굴 보면서 교류를 하게 되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드란 예술마을 아트마켓은 다가오는 12월 3일 토요일에도 열립니다. 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가영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지역에서도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필요한 거를 배우자 이런 것도 많아지는데 특히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교육 수요도 늘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거 심폐소생술이죠. 자, 오늘 대구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정재경 사무처장 연결해서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11월 19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반응이 되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번 교육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1호선 동대구역, 2호선 반월당역, 3호선 명덕역을 선정하여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은 진행을 마친 상태고요. 네. 이제 3호선 명덕역이 이번 주 토요일 예정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교육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교육 참여도가 매우 높아 저희들도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태원 참사 이후 그전과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시민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 바쁘실 텐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직접 참여하기 위해 줄까지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온 가족이 나들이를 가는 도중 교육에 참여해서 서로의 사진도 찍어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초를 다투잖아요. 그죠? 네, 급성으로 심정지가 오면 그 골든타임이 아주 짧아서 또 바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폐소생술. 네, 맞습니다. 네. 급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이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나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용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하루 평균 심정지 사망자 수는 약 120명 정도인데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은 숫자죠. 그렇네요. 심정지가 발생하는 곳은 바로 집입니다.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급차가 출동해 도착하는 평균 시간은 약 7분에서 10분 정도로 소방대원이 4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생명보호의 키는 심정지 환자의 가족 또는 주변인들이 지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성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오는 환자 수도 그럼 계속 늘고 있겠습니다. 예, 2021년 한 해 동안 119 구급대가 이송한 급성 심정지 환자는 33,000명이었는데요. 2021년 급성 심정지 발생률을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64.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남자의 발생률이 82.4명, 여자는 47.2명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서 70대는 인구 10만 명당 199.2명, 80대 이상은 513.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2017년 20%, 2021년 2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생존율이 11.6%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5.3%보다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한 10년 전에 이거 심폐소생술을 배웠는데 진짜 네. 어렵더라고요. 힘들고. 네. 네. 그리고 자주 계속 해봐야 되고 이런 것도 있던데 일단은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응급 상황에 우리가 놀라지 말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순서부터 좀 알려주시죠. 가장 먼저 의식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식, 호흡, 심장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요. 환자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만약 심정지가 확인된다면 주변의 한 사람을 정확히 지목해서 119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심장의 위치, 그러니까 흉골 중앙 위를 깍지 낀 손꿈치를 가져다 대고 누워있는 사람과 나의 팔 각도를 수직으로 유지해서 위아래로 압박을 반복합니다. 압박은 1분에 100에서 120회 속도로 깊이 5에서 6cm를 충분히 압박해야 합니다. 압박은 현장에 구조대원들이 도착을 하거나
환자가 의식을 차릴 때까지 맞습니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이게 좀 많아졌어요. 자동 심장 충격기 말이죠. 네. 이게 곳곳에 비치돼 돼 있기는 하는데 쓸 줄을 알아야 이게 유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평소에 자동 심장 충격기의 위치를 인지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사용법은 처음에는 전원을 켜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패드를 부착하는데요. 패드를 부착할 때는 하나는 오른쪽 쇄골 아래, 또 하나는 좌측 옆구리에 부착을 합니다. 패드를 부착하는 것은 환자의 심장 상태를 측정하고 전기 충격을 주기 위한 준비 동작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커넥터를 연결하는데요. 커넥터를 연결한 후에는 환자의 몸에 접촉을 하면 오류가 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전원을 켜는 순간 한글로 안내 멘트가 나오므로 침착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평소 연습과 훈련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맞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교육 받은 분들 반응도 궁금하고요. 아마 네. 정말 소중한 걸 배웠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 특히 교육하실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교육을 한번 받는다고 해서 실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주변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당황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연습뿐입니다. 교육을 받으시고 난 후 각 가정에서 베개를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며 따라해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교육을 받기는 받았는데, 근데 이제 오래되고 예를 들어 안 하게 되면 네. 잊어버리게 되고 좀 당황하게 되고 또 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배웠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와 직장, 군대 시절 등의 CPR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응급처치 교육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 가운데 신정지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10명 정도 되고요. 실제 응급처치 순서, CPR,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등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갖춘 이들은 4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직업 종사자 외 일반인은 응급처치 재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심정지 환자 발견 시에도 대응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서 재교육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행 응급처치 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만약에를 많이 해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 주위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움직일까를 자주 상상해봄으로써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를 생존 수영이라고 사실은 배우게 했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심폐소생술 또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좀 의무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이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합니까? 어때요? 우리나라는 2014년도 세월호 사고 이후에 네. 학교 보건법 개정으로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으나 네. 학생들에 대한 교육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는 보건교과가 따로 없어서 체육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쪼개 보건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중고교의 경우도 보건교과 자체는 선택 과목이어서 응급상황 대처와 관련된 교육은 체육시간 등의 단기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네. 응급처치 활용 능력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특정 직무 종사자 이외의 일반인은 응급처치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더라도 대응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언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실련의 시민교육이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한 번 더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혹시 쭉 계속 좀 하면 좋겠다 싶은 분들 어디로 찾아가시면 좋을까요?
실제로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대구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곳이 그 적십자사와 저희 대구 안실연인데요. 일반인들이 시간을 내어서 교육을 받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고요. 교육을 통해 본인의 가족, 지인을 포함한 소중한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안실연에서는 시민들의 교육 열의와 관심을 적극 반영해서 올해는 지하철 중심으로 내년에는 상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3회차 교육이 끝이 아니고 12월 중 좀 더 많은 교육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안전생활실장 시민연합 정재경 사무처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4일에 그리고 또 한 번 금리를 올렸죠. 오늘 어쨌든 경제 최근 금리 동향 채권 투자 환경 좀 알아볼게요.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 0.25%였습니다. 6번 연속이에요? 네, 맞죠. 네,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번 11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에서 3.25% 25bp를 인상했는데요. 네. 아마 5%대의 물가와 계속 지속되는 거와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금리 동향을 보신다면 단기 콜 금리가 3.25%가 되고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난주 대비해서 조금 올라가지고요. 3.66 회사채가 지금 한 5.5에서 6 정도 움직이고 있고요. CP 금리가 아직은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기준금리는 일단 3.25%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겠고요. 네. 자, 내년은 계속 오를지 내년 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네, 다 걱정이 좀 많으시죠? 네. 현재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내년 금리 상황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11월 금통위를 보신다면 내년 최종 정책 금리가 아마 그 의견들이 3.25가 1명 정도 나오셨고 3.5가 3명, 3.75가 2명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눠졌어요. 네네. 아마 그 대다수로 보시면 3.5%가 유력하지 않냐 이런 전망에서 금통위가 열린 후 시장 금리는 하락 반응을 했고요. 주요 채권 가격들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최종 정책 금리 시기는 내년 1분기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고요. 최근 단기 금리 시장 불안에 따른 한국은행의 불편함도 어느 정도 표명이 되었고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유동성 지원 간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들이 언급되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추후 어떤 기업보험 CP 시장이 불안했을 때에는 하는 이 미시적인 정책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들을 언급했어요. 네. 결국 이번 통화 정책이 속도 조절이 이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향후에도 물론 연준의 고강도의 어떤 긴축이나 한미 간의 금리 차나 환율의 불안정 등이 불안 요인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추가 인상 여부는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갈 텐데 세계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같이 가나요? 자, 이제 이게 글로벌 환경하고 우리가 연관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런데 국내 시장이 미국의 어떤 가파른 금리 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와 기타 부동산, 채권 시장에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 미국은 고용과 가계 상황이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과 미국의 국가 간의 금리 갭으로 신용에 대한 리스크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 이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속도 조절을 표명하고 있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올해 22년도와는 달리 23년도부터는 각 국가별 상황에 따른 통화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게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이 긴축 동조화 현상은 좀 약해질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게 보는 어떤 뭐 근거들이 다 있겠죠? 네. 네. 지금 상황이 이제 기축 통화인 미국의 연준의 정책을 간과할 수 없긴 하지만 각 국가별 통화 정책 운영의 이제 관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요. 미국 또한 어떤 목표 금리에 도달했을 때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보는 측면과 어떤 긴축의 필요성은 이 제일 큰 게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난다는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고 연준의 목표 금리도 5+알파 거의 근접하고 있고요. 네. 그 세 번째로 미국과의 금리 차가 크면은 자국 통화의 약세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요. 이러한 이제 긴축의 부작용이 지금 현재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신용위기, 그 다음에 국내 경기 하강,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의 어떤 불안정 문제, 그 다음에 자산 시장의 위축 등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작용에 대한 부담이 점점 가중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지 않냐 하는 게 시장 반응입니다. 네. 금리 인상이 그럼 그렇게 거의 이제 정점에 온다면 네, 투자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어느 정도 정점이라고 하면은 이 채권인데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정점에 온다면 어떤 중기채나 장기채를 사두면 조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중에 1년 5%보다는 10년 확정 5%가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이제 훨씬 매력적인 이제 상황이 되는데요. 네.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또 다시 올 수가 있다면 채권 매매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그러한 이제 그 장기채들이 가격 회복이 또한 되게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네. 최근 일부 금융 소비자 같은 경우는 2019년과 21년 사이 저금리 예금이나 저축보험에서 현재 5%대 후반의 상품에 갈아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이번 달 K보험사와 H보험사의 5년 만기 5.8 확정금리가 지난주 1조 이상 자금이 몰려서 조기 완판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금리 상품에서 고금리 상품으로 돈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아마 다음 달에 퇴직연금 경우도 만기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 자금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자금 조달 시장이 경색되고 그러면서 회사채 발행은 또 크게 줄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전 회사채가 이제 안전하다고 인식이 네. 되니까 네. 여기 돈이 많이 몰렸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적자가 큰 한전이 회사채 발행을 늘리고 있으면서 채권 시장에 어떤 블랙홀 이슈가 됐는데요. 네. 한전의 발행 금리도 최근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한전채 3년물이죠. 3년 만기 금리가 5.41%를 기록했어요.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는데요. 네. 발행 금리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채 2년물이 5.7%, 3년물이 5.8%에 발행되고 시장의 어떤 마지노선이 6%대 아래로 대부분 이렇게 발행이 됐는데요. 네. 직전 발행된 한전채가 2, 3년물이 5.95였거든요. 한 달 만에 비교적 이렇게 급하게 내려왔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융당국이 한전채 발행을 좀 요구를 자제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대응해서 이제 은행 대출로 전환을 지시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또 통화정책 기대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만성 적자로 구조상 금리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어떤 긴축의 속도 조절이 필수적인데요. 네. 이번 11월에 아마 베이비스텝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또 이미 그렇게 시행되면서 한전채의 금리 안정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은행들 정기예금금리도 지금 5%대에 돌입을 맞아요. 했습니다. 그러면 연말 개인 재무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대출금이 많은 분들은 대출금 상환과 월 대출이자 관리부터 해서 부채 관리 계획을 가장 우선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정점을 지나더라도 일정 수준 이 금리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그렇죠. 것이라는 게 우세하기 때문이고요. 예. 1년 이내 이제 투자 기간을 두시는 자금들은 정기예금이나 증권사 발행어음이 5.5%대 이렇게 진입했으니까 이런 부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3년 같은 경우는 3년 만기 아까 공사채나 국채, 은행채 등이 5, 6%대 되니까 이런 것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또 내 성향이 공격적인 분들은
지금 미래혁신 기업들이나 굉장히 우량 주식들이 굉장히 싼 구간에 있어요. 네. 이런 부분 분할 매수해서 투자를 해 주신다면 미래에 되게 성장성 있는 수익률이 될 것 같고요. 또 중위험이나 중수익군에서는 리츠나 인컴 수익이 발생하는 ETF나 이런 펀드들을 고려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여행 가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네, 맞아요. 있고 네. 또 특히 요즘 일본 갔다 오신 분들이 물가가 우리보다 많이 싸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럼 이 엔저. 얘기는 일본 투자 기회다 이렇게 또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 요즘 일본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엔화 약세 때문에도 많이 가시고 또 그런데 또 전 세계 또 자금에서 촛부점에서 보면 일본의 이제 자산들이 굉장히 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리츠는 다수의 투자가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고 운영하고 수익을 이렇게 나눠 갖는 주식회사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 부동산 투자 시탁의 뜻을 한번 보시면 부동산 리츠는 부동산 물건에 투자해서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가 되고요. 일명 이제 공동 투자를 해서 나누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임대, 주택, 저당, 채권 등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뮤추얼 펀드라고도 하고 개인이 이렇게 좀 투자하기 힘든 빌딩이나 오피스텔이나 호텔 등 있잖아요. 네.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동산에 여러 가지 자금을 같이 모아서 운영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가 되는데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엔이 굉장히 싸니까 네네. 또 이제 환차익도 누릴 수 있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어 비가 온다 그날처럼 나올 수도 없고 웃어볼 수조차 없어 비가 온다 눈이 되지 못한 채 기억 속에 November rain 서늘시 두런가에 미친다 또 미친다 들려오는 빗소리에 감춰둔 기억마저 젖는다 젖는다 잊혀질 수 없어 기억은 계절을 흘러 비가 된다 눈이 되지 못한 채 기억 속에 November rain 서늘시 두런가에 미친다 또 미친다 들려오는 빗소리에 감춰둔 기억마저 젖는다 젖는다
네, 노벰버 레인 잔나비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교통정보로 갑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달구벌대로 담티고개에서 연호내 거리 방향, 연호내 거리 10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작업 중이고요. 신천대로는 중동교에서 대봉교 구간 양방향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대봉교에서 신천교 사이는 소통 원활하지만 신천교부터 침산교까지 다시 양방향 정체고요. 국제보상로 동신교에서 서대구공단 내거리까지 양방향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김천분기점에서 구미나들목 지나서 외관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지나고 반대 서울 방향 영천분기점부터 동대구 분기점까지 시원하게 이동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칠곡나들목부터 군위나들목까지 원활한 흐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경북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죠. 중부선 문경에서 상주 지나 김천까지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3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오른 건데요. 2030년 개통을 하면 서울 수서에서 김천까지 90분으로 단축되고 수서에서 경남 거제까지 이렇게 중부선 완성도도 기대가 됩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